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전 합의부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2013-202120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를 제기해서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당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추심의소를 제기하면은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그 추심의소가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죄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소송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중으로 소송에 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 경제에도 반하며 판결에 모순, 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으면은 그 압류 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부적법한 소가 되어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하고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더라도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 관하여는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응수의 부담을 지운다거나 소송 경제에 반하고 또 판결 모순 저촉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를 각하한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소가 각각 확정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압류 채권자를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더 소송 경제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로 해서 각하하는 것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 법에 따라 보장되는 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 돼서 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도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윤선이라는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환급 이행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이윤선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채권 중에 일부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전소인 이윤선이 제기한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이상 압류 채권자의 원고가 제기한 후소인 이 사건 소는 중복죄소 금지에 위배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압류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죄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추심의 소와 중복죄소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령,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설령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은 그 소송 계속 중에 중복하여 제기된 후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금까지 판례이고 또 압류 채권자에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굳이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압류 채권자가 별도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소를 부적부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다음은 2012-89,399호, 2012-94,643호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2-89,399 원고 피상고인 김찬회, 피고 상고인 갑을 오토텍 주식회사. 2012-94,643호 원고 피상고인 김준호 외 294명, 피고 상고인 갑을 오토텍 주식회사. 지금부터 선고할 이 두 사건은 이른바 통상임금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으로서도 이들 사건에 관한 결론이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고 그간 생중계로 중계된 공개변론과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관련 법리와 집적된 선례를 검토 정리하면서 향후 이 부분에 관한 혼선을 없앨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의 정신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의 상황 논리나 필요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선고한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은 이 결론은 헌법적 수권을 받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법의 해석이니만큼 이 판결로서 그동안 법이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법적 분쟁이 해소되고 향후 새로운 질서를 쌓아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주문과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통상임금에 관한 공통적인 법리와 주요 정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들의 주요한 쟁점 중에 첫째 쟁점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다시 말해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그 노사합의로 인한 직접적인 또는 파생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법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러한 기준임금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미리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 근무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교환적 임금과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구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5년 12월 21일 선고 944-26721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모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선언함으로써 양자의 구분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 전에는 임금을 양쪽으로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1임금기간, 다시 말해서 1개월에 지급되는지 여부가 통상임금 인정의 주요한 증표가 되기도 했지만은 이 판결 이후로는 임금의 지급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대부분은 일관되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이른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면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지 여부는 전혀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 전원합의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처럼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이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임금의 명칭이나 명목, 그 직업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서 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증표인 정기성과 일률성, 그죠? 고정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간격은 반드시 1개월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 상임금과 같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요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에게만 지급되어도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것도 포함되어서 일률성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의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그런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휴직자나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특정 임금의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 사유가 있다 해서 정상적인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의 일률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연장 근로 등을 하는 그 임의의 날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고 그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고정성 인정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전제로 해서 통상임금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임금,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할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연장 근로 등을 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에 지급되는 임금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지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 근무일수라는 주강을 채워야 된다는 추가적 조건이 성취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은 최소 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그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종류의 임금이 있습니다. 생일에 지급되는 생일 축하금, 여름 휴가철에 지급되는 휴가비나 김장철에 제공되는 김장 보너스 등 복리 후생비 명목의 임금에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은 그 지급 시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지급 시기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에 근로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내용을 묻지 않고 전액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이 이런 형태로 지급된다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또 나아가서 지급 시점에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 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임금을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연도로 봐서는 그 직업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종래 대법원 1996년 3월 22일 선고 9.56767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은 일할 계산하고 하여 지급하고 그 이상은 전액 지급하기로 정해진 근속수당에 대해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7년 6월 15일 선고 2006-1370 판결 등은 당해 사안에서 문제된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적 중일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지금 방금 말한 이 판결 취지와 배치된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는 그 미달된 부분은 무효로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대법관 김창석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의견이 저는 일치하였습니다. 대법관 김창석의 소수 의견의 요지는 기본급과 1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좀 더 좁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개념에 관한 일반 법리에 관한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나아가서 다음 쟁점으로 노사 양측이 모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정한 노사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가 그 뒤에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정 수당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를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 주장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철칙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강행 경영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의 노사 현장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실무가 일반화되어서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정착된 그 이유는 상여금이 원래 은혜적 포상적인 이윤 분배나 성과급에서 출발했다는 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 중에는 여전히 성과급이나 공로보상 등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점,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지난 1988년 1월 달에 제정된 이래로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고 그 지침이 노동 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판례상으로도 2012년 3월 29일
이른바 금화리무진 판결로 불리는 대법원 2010-91-046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던 점, 이런 점에 기인해서 노사 양측 모두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전한 기업의 재정은 기업 존립의 생명과도 같고 임금은 그 기업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 협상 실태를 보면은 그 한정된 수입을 기초로 노사가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한 범위 내에서 먼저 임금 총액을 정하는데 그 임금 총액 속에는 기본급은 물론이고 정기상여금, 각종 약정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 수당까지 그 규모를 예측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임금 협상에 따르면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약정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 수당 등은 각기 별도로 독립해서 정해지기보다는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금액이 각 임금 항목으로 할당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결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 당시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그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임금 총액을 각 임금 항목에 할당하였겠지만은 만일 그 점을 인식하였더라면은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해서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률을 조정하고 지급 형태나 조건 등을 임금 총액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정기상여금에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한다면 노사 합의를 신뢰하였던 사용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초로 노차 합의를 이루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 노사관계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서로 간의 기반을 깨뜨리고 노사가 지향해온 상생관계를 해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져 일자리의 터전을 상실할 위험도 초래하는 등 노사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노사 양측이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배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함으로써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총액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다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서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 측이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반대하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신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제한하는 것은 강행 규정성의 정면으로 반하고 또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자체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수 의견의 일반 법리를 기초로 해서 개별 사건별로 주문의 이유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89,399호 퇴직금 사건입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합니다. 이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직업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신의성실과 관련된 원심의 판단에는 검토를 요하는 점이 있습니다. 피고회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적 직원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직 직원과 생산직 직원 모두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 규칙에 따라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회사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산정해서 제외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 수당을 산정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생산직 직원의 경우 짝수달에 지급되는 이 사건 상여금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약정 통상임금의 연 600%를 조금 넘는 규모이어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단체 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회사의 직원 수는 관리직을 제외한 생산직 직원만 400여 명에 달하는데 생산직 직원의 경우 연장 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과 이 사건 상여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산임금은 임금 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의 실적임 인상률도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직 직원의 경우 생산직 직원처럼 상신적으로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은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등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전체적으로 피고회사의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의 노사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통상임금 기준을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회사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에 근로자들은 당초 임금 협상 등을 통해서 받을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회사로서는 예측하지 못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피고회사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직 직원에 한해서 이 사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이것이 위 기간에 한해서 관리직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회사의 임금 협상 실태와 피고회사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상해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상해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에 피고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 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 임금 인상률, 피고회사의 재정 및 경영 상태, 피고회사의 관리적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상해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및 그 변경 내용, 동기 및 경위 등을 심리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질 원칙에 관한 법률 오해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신의성질의 원칙의 적용을 반대하는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신의 반대 의견이 있고,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지만은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 의견이 있으며, 또 다수 의견을 보충하는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의 보충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다음 2012다 94,643호 임금 사건에 관한 주문과 이유의 요지입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이 이 사건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개인연금 지원금, 단체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합니다. 먼저 이 사건 김장 보너스는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단지 지급 직전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지급액이 정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김장 보너스는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김장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률을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상여금과 하기 휴가비,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서 보면은 이들 임금은 모두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지급률 또는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었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임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설 추석 상여금이 피고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칙 제6조의 적용 대상인지 피고회사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인연금 지원금과 단체보험료의 경우도 중도 퇴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설 추석 상여금, 하기 휴가비,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개인연금 지원금과 단체보험료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관한 법률을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 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에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